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앞서 뉴스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밝힌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특별연설에 이어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인데요. 청와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선정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기자 2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 후보자 가족들이 가입한 라임 자산운용펀드 관련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지도부는 각각 광주를 찾아서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방안, 백신 수급 문제, 대북전단 살포, 국가 균형 발전 입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어제도 제기됐던 김부겸 후보자 가족들의 라임 자산운용 특혜 의혹 부분입니다. 특히 라임 자산운용 관련 증인들과 함께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김 후보자 자녀의 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라임 펀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가 펀드 관계자와 알지 못하고 김 후보자 가족 역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질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따로 조롱성 문자를 보내고 반발을 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광주로 향했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립묘지 방명록에 인습을 고치고 편안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유능한 개혁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역시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요. 김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돌아가신, 부상당하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재보선 참패 이후 호남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역적 외연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서 내부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제기되는 대선 당내 경선 연기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아침 TV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 경선을 연기해 원칙을 망가뜨리는 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분도 별로 없고 또 실리도 따져보면 실리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도 대선 경선 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내 주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경선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를 쫓아야 하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나 경선을 관리해야 할 송영길 대표 역시 지금까지는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경선 일시가 다가올수록 연기 여부를 둘러싼 각 경선 후보자 측의 의견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5%로 윤 전 총장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다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5%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너무 보필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일종의 예스맨 정도로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인데 참 유능하고 온순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세 분의 장관을 모시면서 보필은 잘했다며 박상기 장관을 제외한 두 분은 굉장히 개성이 뚜렷했고 조용히 보필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지만 지원의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김웅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웅 의원에게 누군가의 수하가 되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얌전하자, 좀 더 세게 붙으라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기자들 너무 많이 보이고 다시 나오고 그냥 사진 찍게. 일부 세력에서 미리 다 짜고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당의 변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누구의 개파다, 꼬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한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의 반발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대선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연기론 주장의 배경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으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뭐로 두셨죠?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1년 넘게 치르고 있습니다. 예.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재보궐선거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도 저희들이 지켜봤고 최근에는 당대표 경선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 참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경선 연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선 2달 정도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당원상 보면 대선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이니까요. 9월 정도까지 뽑아야 하는데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11월 정도까지 경선을 좀 연기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도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예.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경선 연기 이제 주장을 하니까 예. 이게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당헌 개정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당헌 88조 2항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절차와 과정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또 개정을 해서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은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은 더 여쭤보고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일단 함구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들은 패배를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다. 연기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에서 전재수를 굳이 분류하자면 친문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예. 친문 진영의 전재수가 이제 말하자면 대선 후보 경선을 이제 연기하는데 총대를 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해놨던데요. 저는 친문 전재수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은 좀 저희 당이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예. 그래도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중단 없는 개혁과 또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집권 전략의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이 경선 연기하는 것이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될지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저희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9월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친문 진영에서 당내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좀 견제할 후보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10년 세월 동안 선거를 3번을 내리 다 떨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예.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누구를 띄우고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예. 또는 어떤 뭐 계보의 이익을 위해서 총대를 대신 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하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중단 없는 개혁,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됐건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민주당의 여러 후보가 됐건 간에 이분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예. 누가 되든 민주당의 후보인 것입니다. 네.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선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고칠 필요 없고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선 경선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당원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었고 원칙을 쉽게 바꾼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민주당이 낼지 말지를 놓고서 갑론을박을 할 때 예.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이건 당헌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예.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헌을 함부로 바꾼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당헌 88조 2항에 이미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 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헌 당규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고 네.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잠룡이죠. 대선 잠룡 김두관 의원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좀 연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자, 이 경선 연기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이 더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페이스북에 그거를 쓸 때 오전에 김두관 의원께서 정세균 전 총리와 이제 조찬을 했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같은 날 이게 이제 경선 연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당내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공석이든 또 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선출 과정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걱정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서울시장 경선 과정의 후보 선출 과정처럼 저 국민의힘 또 경쟁하는 상대당에 굉장히 압도당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의원들은 당내에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럼 당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뭐 기구라든지 논의가 곧 시작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송영길 당대표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와 민생 문제 또 백신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의 발언이 또 당내 새로운 분란이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당헌 당규에 이제 못이 박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는 이제 많이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잘 결정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당 지도부가 여러 대선 후보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놓고 아파트 단지와 갈등을 겪어왔던 전국 택배 노조가 오늘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대책이 마련 안 될 경우에 강행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파업 돌입 시기는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파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어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5,800여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조합원 5,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0%가 넘었습니다. 다만 곧장 파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파업 돌입 시기는 추후 위원장이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배사가 끝내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택배 노조의 설명입니다. 택배 노조는 또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부분 파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겠다는 건데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 책임을 택배사가 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택배사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택배 노조가 파업 가결을 하면서도 부분 파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건 이번 파업의 계기가 된 아파트 진입 갈등이 물류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택배 파업의 명분으로는 다소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처럼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된 계기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파업 결정은 서울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5,00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에 불과해 높이가 2.5m 이상인 택배 차량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택배 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사비로 높이가 낮은 저탑 차량을 구해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이를 갑질로 규정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차량 출입 금지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택배사들은 아무 대책 없이 배송만 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에게 더 늦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만약 대책 마련이 안 돼서 파업이 시작된다면 물류 대란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6,400여 명 가운데 2천여 명만 파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의 3% 수준입니다.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택배 운송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격리장벽의 부실급식 또 과잉 방역 등이 논란이 됐었죠. 국방부가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격리시설 문제에 따라서 중대원 전원을 동시에 휴가를 보내고 고등학생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하던 장병들의 급식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18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격리 장병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장병들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격리 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 훈련소의 과잉 방역, 격리시설의 비위생적 환경 등을 지적한 겁니다. 회의 결과 100명에서 150명의 중대병력 집단 휴가제가 제시됐습니다. 한꺼번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후 예방 격리는 쓰던 생활관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선 당장은 육류 보급을 10% 늘리고 비상용으로 곰탕과 짜장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격리 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 물품은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병 한 끼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19.5% 인상해 하루 1,5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용변 시간 제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훈련소에는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5개 세면장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어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둬 고충 처리 해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을 강조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급 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의 이런 대책 발표를 이끌어낸 건 다름 아닌 우리 장병들이 잇따라 폭로 사진과 글을 올린 한 SNS 계정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인데요. 이곳에서 장병들에게 형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불만을 들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계정을 만든 운영자이자 육군예비역 김주원 씨입니다.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주원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보니까요, 실제로 장병들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제보를 한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군장병들이 주원 씨를 형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도 육군 현역으로 이제 나왔고, 이제 아무래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같이 제가 메시지로 답장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메시지를 보니까 정말 형하고 동생이 주고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현역 육군을 지내셨으니까요. 예비역 장병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보시면 군대 문화 예나 지금이나 좀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주원 씨.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김주원 씨. 네. 네, 그 군대 문화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예전처럼 이제 병사들이 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외부에 이제 소통하고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병의 월급들도 많아진 걸로 알려져 있고 급식의 질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보들 들어오는 걸 보고 좀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실하게 나올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뭐 급식 질 개선하는 이런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뭐 급식비를 올리겠다고 했고요. 이런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급식 관련해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 고기 등 선호 품목을 증량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예. 예산이 한정된 급식 단가에서 단순히 선호 품목을 증량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육류나 해물류를 증량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혹시 뭐 관련해서 오늘 대책 보고 그 장병들이 제보 보내는 건 있습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네, 장병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과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는 제보는 없지만 또 올라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이트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처음 부실급식 관련된 제보를 올린 게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 이제 그때도 많은 댓글이 달리고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초기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했고 그때 당시에도 군 당국에서는 부실급식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이제 올해까지 일부 부대에서 개선된 점이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과 맞물려져서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찾아와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제 국방부 수사본부에서 수사관 2분이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 집으로요? 네. 예. 이제 부실급식 관련해서 제보한 인원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제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제 제보자에게 의사를 물어본다 하고 돌려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장병들의 불만의 경우에는 보통 군대에서도 소원 수리함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각 군에서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페이스북 그 페이지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장병들은 마음의 편지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이제 애로사항을 먼저 상부에 보고하는데요. 이제 지난 25일에 올린 게시물 중에 부대에서 일주일째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제 처리 과정이 느리고 용사가 느끼기에 결과 또한 미흡해서 SNS로 제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처리가 SNS로 제보를 하니 공론화가 이제 되어서 당일에 처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용사들에게 마음이 닿은 것 같습니다. 예, 소원 수리함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SNS를 통해서 제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처리가 빠르다라는 소식이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6대전 페이지의 팔로워 수를 보니까요, 14만 명이 넘더라고요.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고 이번에도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앞으로 김주원 씨 어떤 역할 하실 계획이신지요? 제 군인권센터처럼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민간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군인권센터가 가혹행위 같은 큰 문제를 다룬다면 이제 저희 6대전에서는 마치 친형같이 친근하고 편한 느낌으로
이제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육군들 또 우리 장병들의 그런 생활을 개선하고 부조리함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예비역 그리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운영자 김주원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 밑으로 내려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간 감염 생산자 지수가 1 이상을 유지했던 지난달과 비교해서 5월 첫째 주에는 1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480억 원을 동원해 총 960억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정부는 의료진을 모집해서 일선 병원에 파견했지만 파견자의 임금이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보다 많자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합 금지 조처를 무시하고 유흥주점을 영업한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방이동의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30명, 손님 5명까지 모두 3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서울 대형 백화점 식품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단 감염이 더 늘어났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선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됐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동료 직원과 방문객까지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들어서 이용객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온 식품관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인데요. 이곳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30일 식품관 직원의 가족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직원들은 가까운 곳에서 장시간 근무했고 일부 직원들이 함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측은 지난 3일부터 푸드코트 등 식품관 영업을 중단했고 어제 하루는 에비뉴엘과 영플라자를 포함한 본점 전체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특별 방역과 소독을 시행하면서 직원 3,7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벌이기로 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전체 90% 정도가 다 나왔고 지금은 300여 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식품관 계산 담당 직원이 확진된 뒤 동료 직원들과 이용자가 추가 감염돼 지금까지 종사자 5명과 방문객 1명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효점 조치는 없는 대신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백화점 식품관 반찬 코너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창문이 없어 자연 환기가 어렵다 보니 방역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보복 소비로 소비 심리가 폭발했고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다중 이용시설을 찾는 인파가 더욱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과 경기 남부, 충북과 전북 지역 등에서 전파가 빠른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재확산의 복병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QR코드 도입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히려 더 혼잡을 일으키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백화점 내 푸드코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은 QR코드 인증으로 출입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일반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게 금지돼 있어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독일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일에선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야간 통행 금지와 모임 제한 등이 해제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각 6일 16개 지방정부 보건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60살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해 왔는데 이것을 뒤집고 모든 성인에 대해서 접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Deswegen haben wir heute miteinander vereinbart, die Priorisierung beim Impfstoff von AstraZeneca vollständig aufzuheben. Das heißt, dass beim Impfen in den Arztpraxen die Ärzte entscheiden, wer jetzt wann mit dem Impfen dran ist, nach ärztlichem Ermessen. 독일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현재의 12주보다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판 보건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30.6%인 2,546만여 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 시각 6일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현지 시각 7일 연방 상원을 통과하면 8일 0시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에 적용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끼리는 자유롭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용실에 가거나 다른 상점에 쇼핑하러 갈 때도 음성인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위험 지역만 제외하면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어린 세 자녀를 학대하고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안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남편에게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는 9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에 경찰이 관련 직원들의 신규 거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내부 단속에 나선 건데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주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관련 지침이 이미 나왔지만 이를 새로운 직제에 맞게 개편하고 강화해 다시 배포한 겁니다. 먼저 대상은 업무상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수사, 감사 담당 직원들입니다. 새로 가상화폐를 사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기만 해도 관련 직무에서는 배제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가상화폐로 부정하게 재산을 늘렸거나 관련 부서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거래에 나서는 것도 금지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다른 정부 부처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법적 장치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도 없고 투자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소관부처 지정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리고 흙비도 내렸는데요. 지금은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어루말갱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인천과 강원도 홍성에서 관측된 우박의 크기는 0.6cm 정도에 달합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흙비가 내렸고 뒤이어 백령도부터 황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인데 올봄 들어 벌써 6번째 황사가 유입된 것입니다. 5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농도가 치솟은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에도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황사의 공습은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쪽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동쪽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도 나쁨 단계까지 짙어져 올해 최악의 공기질이 우려됩니다. 황사 안에도 아주 작은 PM2.5보다 작은 모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는 정도는 약 10에서 한 2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때 황사는 주말 오후부터 점차 약화된 뒤 휴일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두입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존에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니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상역입니까? 만약 소화가 아니었다면 솔직히 나는 이번 정권이 된 시초? 제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 지지율 30%대가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반등해서 30%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 갤럽 조사였습니다.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오늘 나온 조사를 보니까 5%포인트가 올라서 34%가 됐습니다. 예. 자,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일주일 사이에 5%가 반등했다. 예. 아주 팍 뛰어오른 건데요. 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보니까 백신이나 부동산, 코로나, 예. 민생과 관련 회의 같은 직접 주재하고 앞으로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빨리 타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기대감, 열망 이런 예. 것들이 아마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나 연령대에 다 지지도 올라갔는데 예. 딱 오르지 않은 세 파트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진보층 그리고 호남 예. 그리고 30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층은 아직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5%팍 올라간 건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켜켜이 누적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대를 많았던 만큼 실망이나 섭섭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지지층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섭섭함이 셀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지금 지지율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또 하나가 이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사람을 다 임명하느냐 아니면 그중에 한 명을 낙마시키느냐 뭐 이런 것도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청문회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나와 있기 않기 때문에 해 보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뭐 여자 조국, 뭐 영국 도자기, 뭐 밀반입 의혹이라든지 뭐 갱년기 절도 문제라든지 뭐 차량 뭐 압류 32번 이런 분들이 결정적인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민심을 날카롭게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만약에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대통령이 예정대로 강행을 한다면 상당히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1명 정도가 탈락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라는 반응. 만약에 2명 정도가 탈락을 한다면 이런 변화가 있나라고 이제 놀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과연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과연 그대로 가느냐 1명이냐 2명이냐를 놓고 상당히 국민들이 좀 지켜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요. 기자들의 질의도 있고 답도 한 예정입니다. 거기서도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코로나, 백신 문제의 대응책, 그리고 부동산 민심의 해결책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지 그런 거고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청문회 5명의 장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직접 시원시원하게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할 건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답변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오르락내리던 30%대가 앞으로 다시 서서히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가느냐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음 주 지금 기자회견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이유기도 하겠군요. 예,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주랑 비교를 해보면 좀 엎치락뒤치락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분위기죠. 예. 지금 전체적 여론조사를 쭉 보면요, 양자 대결을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세합니다. 그리고 다자 대결을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한 경우도 이기는 결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강 구도에도 이재명이 유리하다는 것은 강력한 지지 그룹이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 기반은 없지만 두루 보수와 중도에서 두루두루 기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그 장단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아직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높은 지지도가 지금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지금쯤은 밖으로 지금 햇볕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햇볕 밖으로 짠 나오는 순간 윤석열 지지도는 그 순간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험하게 쭉쭉쭉 하락세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제 이재명 같은 거 비교적 탄탄하게 오랜 동안 지지를 좀 유지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요, 지지율이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경력도 화려하고 특별히 하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도가 안 뜨느냐라는 질문 똑같은데 저는 딱 하나 꼽는다면 총리 스타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 스타일이다? 2년 넘게 지속돼 왔던 총리의 어떤 이미지, 틀 이게 깊이 박혀 있겠다.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행정가형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당시에 현직 총리일 때는 그게 높은 지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괴리가 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링 위에서는 잘 싸웠고 높은 지지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밀림으로 왔지 않습니까? 밀림 스타일에 맞게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도 여전히 링 위에서 제복 입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계속 답보 상태인
면치 못한다. 예. 빨리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화려한 변신을.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예. 고등학교만 졸업한 예. 20대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의 해외 경비를 예. 지급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좀 20대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어떤 제안을 예. 내놓고 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어떤 혹할 수 있는 어떤 제안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예. 대부분 좀 점잖은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이 좀 적당히 화난 정도가 아니라 예. 너무 미력이 없다. 말하자면 분노 사기 충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앵그리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옛날 얘기든 뭐 앙팡 테리블이라는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낙연 총리 발언이 말하자면 정석인 거죠.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거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거든요. 정치판에는 네. 뭔가 팍팍해서 또 관심을 끌만한 이슈도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제시해 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툭 던지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말씀하신 혹하는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던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링 밖으로 나왔으니까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면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연결을 했을 때 친문 전재수가 아닌 민주당 의원으로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진짜 그 이유는 뭘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가 의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의 재선 의원이고 친문 중에 친문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엉이 모임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4.0 모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친문의 핵심들의 모임, 국회의원 현역들의 한 60여 모임 중에 사실상 리더격인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인물이 딱 볼 때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봉화마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율 1, 2위를 달리던 어떻게 보면 비문, 나아가서 반문 성향의 대권 주자가 PK 안방에 턱 들어오는 마치 침공작전을 벌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아마 좀 불안감 내지 위기감을 저는 느꼈다고 봅니다. 그대로 이대로 가다 보면 이거 우리 큰일 나겠다. 아직 친문 후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좀 경선 연기로는 불을 붙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이게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죠. 본인 입장에서 뭐 1, 2위를 달리기 때문에 이 요새를 몰아서 이재명 대세론으로 확 가자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전략인데 시간을 끈다 긴 빠지게 그 사이에 친문 후보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연기론의 의도 자체에 대개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의 친 깃발을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패배를 앞당기로 세게 표현을 했고 조금 전에 정선웅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뭐 특정인에 배제하거나 하는 거다, 시간 벌기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재수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앞서 저희가 중계차로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9월에 뽑아야 하는 것을 11월에 뽑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11월 정도 되면 국민적 관심이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좀 관심이 더 쏠리지 않겠느냐. 그때 후보를 선출하는 게 내년 대선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본다면 전재수 의원의 주장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달이나 긴 기간 동안에 이미 후보를 뽑아놓고 저쪽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상 전적 불리하죠. 다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의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물어붙인다.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절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전격적으로 그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의견 나오니까 저는 그 중재 역할을 저는 송영길 대표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많이 가깝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이재명 지사하고 많이 가깝고 러시아 백신 놓고 의견도 같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장은 의견이 통합된다면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9월이 당헌 당규정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2달 연기하자는 건데 저쪽은 절충안 찾을 수 있어. 한 달 정도로 앞당겨서 10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송영길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는 봅니다. 어느 한 그 대선 주자가 불리한 룰 개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아니요, 선을 정확히 긋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랬냐면 그러면서도 대선 승리를 우리는 또 어느 게 유리한 건지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말 동시에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여지를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김웅 의원이랑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났거든요. 뭐 좀 수하하지 마라, 수하가 되지 마라, 자기 정치해라 뭐 이런 조언도 하고요. 또 좀 세게 나가라 이런 조언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역시 김종인 전 위원장답다라고 봅니다.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역시 이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프로답게 두 가지 핵심을 꼭 짚었지 않습니까? 왜 반드시 김웅이 대표가 되는가? 라는 부분은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없었죠, 사실은. 그냥 소장파를 대신해 나온다, 당이 변화된다, 이 정도 논리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세게 붙어라라는 파이팅을 멋있게 한번 해봐라. 강한 메시지를 갖고 나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핵심을 내주는 조언을 해준 건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조언은 정치의 ABC에 가까운 조언인데 저 조언을 듣고 무지하게 감동을 받은 김웅 의원이 과연 의석 101개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을 이끌 수 있는 당 대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정치적인 경륜이 좀 짧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참신하고 이미지를 변신하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리고 당의 지도부에 포진하는 것도 저는 찬성이지만 당 대표를 해서 바로 앞에 눈앞에 둔 대통령 선거를 앞장서서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선택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택지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좀 풀이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메시지, 멘트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선택지가 3개나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윤석열 독자,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혼자 가는 겁니다. 제3지에 성공하는 거죠. 이게 가장 화려한 플랜 A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의 중도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절충안입니다. 세 번째 플랜 C는 국민의힘에 이제 멋있게 짠 하고 입당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모셔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세 개 다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아마 신당을 멋있게 독자 세력화하기는 아마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그게 제가 궁금했던 건데 또 하나는 짠하고 멋있게 화려하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기에는 지금 국민의당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도로 친박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변화도 좀 지지부진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가기도 그렇고 따로 가기도 그렇고 함께 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등장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5월 18일 5.18 민주항쟁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군요. 정치를 하겠다고 그것도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이 5월 18일을 갖는 어떤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5월 18일이라는 게 단순히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것 떠나서 타이밍, 명분
네, 그리고 실리 세 가지 면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는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이 관심 갖고 특히 진보 진영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6월 하순이면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놓치고 언제 강력한 메시지를 나오지 않으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선출하는 그 이후로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겠다. 이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거죠. 예. 그때 5.18 때 뭔가 강력한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면 저는 쉽지 않겠구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정치 감각이 아주 없거나 그래서 강력한 예측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당위성이고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 총장이 정치할 뜻이 있다면 뭐 있는 것 같은데 최진 원장님 말을 듣고 실제로 움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일 남았으니까요. 그 안에 어떤 시동을 걸고 또 출동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일자리 호남을 찾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 발언을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을 참배하시고 오늘 또 김기현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그 지도부 일행이 5.18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광주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온 오늘의 가면은 또 남다른 그런 아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사과에 이어서 1년 만에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호남을 평론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관심도도 아주 높고 수준도 높아서 그래서 그 평론가 도시에 지금 여야 의원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거죠. 와그락을 합니다. 5.18 묘역도 지금 북적북적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은 막 호남에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 시점이냐 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동안에 아무리 낮아도 호남에서는 보통 70% 이상이었습니다. 80%. 근데 최근 들어 뚝 떨어졌습니다. 50% 초반대로. 이 틈을 비집고 지금 쫙 여야가 가서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보면 호남은 5파전이 되고 있습니다. 5파전이. 5파전. 예, 5파전이. 보면 이재명, 그다음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그다음에 윤석열이 최근에 또 얼마 전 1위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거기다 국민의힘까지 가서 해서 현재 5파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빨리 선점을 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치고 나가라도 매우 이제 유리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저 정도 가지고는 이제 어림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로 여러 번 찾아가는 이제 발길 참배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작년 8월에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슴 참배를 해야 되거든요. 몸으로 이제 진정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선거 임박해서 몇 번 가는 건요. 호남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자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호남도 핫하지만 영남도 지금 핫하거든요. 네, 지금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남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논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남당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친박당인지 걱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영남 출신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뭐 영남당 걱정할 것도 있지만은 이미 정권을 뭐 잃어버린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영남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는지 김종인 위원장이 핵심을 짚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남이 뭐 사별받는다고 얘기도 안 돼. 자꾸 영남이 차별받는다고 하니까 영남당으로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저보다 훨씬 무서운 게 친박당입니다. 예를 들면 뭐 황교안 대표가 전면에 나선다든지 나경원 뭐 전 의원이 막 앞에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과연 국민힘에게 플러스가 될까라고 제가 뭐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분들이 다시 하고 하는 거는 가능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뭐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친박당이 되지 않도록 걱정해야지 뭐 영남당 하는 거는 운운하는 건 전혀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에 관한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어떤 권력이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라인 펀드 관련해 갖고 후보자 자녀 일가에 맞춤형 특혜 펀드가 개설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잘 모르고 그거는 뭐 딸의 일이니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한번 왜 이게 후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였는지를 이게 비교해 한번 해봤습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요. 이 테디스 11호는 매일 환매가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예, 다음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라임 사태 관련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사위 따님의 가족이 그 라임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정치인이신데 정말 특혜를 받은 건지. 아니 그래 왜 특혜라는 건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는 왜 특혜인지를 그러면 표를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판매 보수율이요 보통 1%입니다. 근데 이거는 0.04% 거의 없어요. 판매 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10월 8일 날 대금을 받으려고 딱 이렇게 다 해놨어요. 자금 회수를 시도했어요. 근데 금융당국이 8일도 안 된다. 시간이 다 됐네요. 후보자와의 관계는 다음에 질의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특혜라는 걸 이야기하셔야지. 그래 저 상황이 저렇다는 거를 아니 후보자님 여기 안 끝났으니까 제일 핵심인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인발부가 돼서 특혜를 줬지 않느냐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다가 시간 끝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야당 의원님 궁금해하시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하고 환매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 현재 사위와 자녀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후보자인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주고받는데 지금 눈이 웃겨서 웃었는데 왜 후보자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우습다도 사과할게요. 우습다도 사과할게요. 공식적으로. 사과합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과하고 말이야. 사과하세요. 김병주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백안면에 있는 1층짜리 조경업체 기숙사에서 불이 나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직원이 연락되지 않아 기숙사에 가봤더니 내부가 까맣게 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남성 최모 씨와 40대 남성 양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를 봤다는 목격자 1명을 어제 추가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된 목격자의 진술도 앞서 다른 목격자 6명의 진술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렸던 20대 아버지가 추가로 학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버지 A씨가 지난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협탁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며 오늘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지역 고속철도 역세권 부지 등 개발 지역 토지를 취득한 공직자 85명 가운데 8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 지역 역세권 토지를 사들인 공무원 85명을 자체 조사한 결과 8명이 농지를 살 당시 제출한 영농 계획서와 다르게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차도에 쓰러뜨린 채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시비가 붙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문이 열린 채 멈춰선 택시 뒤로 60대 택시 기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남성 한 명이 기사에게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기사는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차도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20대 남성 A씨가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폭행은 10분가량 이어졌는데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체포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어요. 피의자가. 그 때문에 이제 시비가 돼가지고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랬다고.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폭행을 가한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이 20대 남성, 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시기사 분들을 향한 폭행이 잦은데요.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잔혹한 장면이에요. 60대 택시기사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기절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영상을 두 번, 세 번 봤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거는 정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데 순간 정신을 잃으면 이렇게 턱 손을 놓는 그런 경우잖아요. 아마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제가 영상을 한번 돌려보니까. 근데 뭐 집중적으로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딱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사실 굉장히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기절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뒤에 지금 경찰차가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혐의를 일단 두 가지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이제 다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의 두 가지 범죄로 지금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했는데요. 여기서 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저 운전자 폭행 아니냐? 분명히 그 구토를 하고 구토를 했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이거 3년 이상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명백한 사실로 청구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 70조에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필요한데 분명히 명확하게 사람을 때린 부분은 보이거든요. 저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범죄의 중대성은 무조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거보다 높은 범죄를 가져갔다가 범죄 소명이 안 돼서 그 범죄 소명이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받으면 그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제가 봤을 때 저 범죄는 지금은 상해지만
운전자 폭행에서 3년 이상, 상해가 나오면 3년 이상의 예. 징역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법상 중상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저 뒤에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수사의 죄명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사안이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영에서 젊은 친구가 할머니에게 집중적으로 폭행을 해서 예. 할머니가 정말 유명을 달리했는 사건에서 경찰은 상해치사로 갔는데 그게 검찰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을 올리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만 분명히 경찰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일벌백계 해야 되는 부분이고 60대 택시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 대한 폭행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사님이 다른 데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죄 있는 값을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또 네네. 적용이 되잖아요. 이번 사례도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저는 두 가지를 제일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했는데 첫 번째는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청원인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성차 거부를 하면 그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분명히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은 운행 중이라고 말을 하고 운행 중에는 성차와 하차의 준비도 포함되는 거니까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이 팩트라면 그것도 맞고 지금 YTN에서 기사가 방금 속보로 올라왔듯이 경찰발로 분명히 안에서 운행 중에 구토를 하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면 이거는 뭐 명백한 특가법 5조의 10 그거 상해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은 미니멈이 3년이고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어떤 형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요즘 보면 이 택시 기사분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잦잖아요. 네. 좀 막을 수 있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택시 노조화와 그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 가면 택시 운전사를 이렇게 가림막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에 대해서 저 택시 운전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조금 뭐라고 하십니까? 불편하시다라는 분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일반 대중의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비용 뭐 한 15만 원 정도, 한 20만 원 된다는데요. 좀 이렇게 택시 회사에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그 택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력한 처벌 그리고 대책 마련으로 좀 이런 소식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김은국 씨 교통사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국민들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빨간불이 나오면 이게 비보호 좌회전이면 앞에 파란불일 때 이렇게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저기 빨간불 보이잖아요.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건 이거는 잘못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것이고 반대편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저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가 아니라 황색 신호에서 지나갔다라는 게 보여서 저 부분이 과연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는 경찰에서 좀 명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저 오토바이가 와서 잠깐 분명히 부딪히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운전자의 과실 그다음에 뭐 무과실, 적법 위법을 떠나서 무조건 사람이 땅 부딪히면 무조건 즉시 정차를 해서 사상자를 무조건 구조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육교 밑에서 새벽 2시에 비 오는 날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 운전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내려서 확인 안 하면 다 뺑소니입니까?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위반해서 나가면 그게 뺑소니가 되니까요. 내가 운전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마시고 방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고 나시면 무조건 내려셔가지고 사상자를 구호하셔야 된다. 그 구호하지 않고 가는 거는 분명히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은국 씨 주장인데요. 피해자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것도 뒤늦게 요구했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의 말씀은 과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이 정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1년 이상의 뭐 징역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3천에서 한 3,500만 원 정확하게 한 3,5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보험 처리하십시오.
보험 처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시고 교통 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럴 때는 112 딱 신고하시고 보험회사 딱 부르셔가지고 사건을 의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김홍국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리지 않아서 그 사람을 하지 않았던 게 실수라면 실수다, 이런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잘못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이제 좀 언론에 조금 나오는 시작하는 시점에 또 저런 일이 발생했지만 김홍국 씨도 분명히 잘못했다. 왜냐하면 내리지 않고 사상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전 3,500만 원은 분명히 문제 있다.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뺑소니냐 뺑소니 아니냐는 경찰에서 판단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구호 의무를 위반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연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부딪혔는지도 경찰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조 6천억 원 가까운 피해를 낸 라임 펀드 사태. 이 라임 펀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사태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사무였다며 수사 단계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내리고 2억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에서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관계회사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측과 맺은 법률 자문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받은 고문료 월 400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메트로폴리탄 측에서 받은 고문료 2억 2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며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의 투자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라임 펀드 관계자들로부터 펀드 재판매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20살 구의역 김군, 그리고 2018년 어두컴컴한 발전소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석탄을 치우다 숨진 24살 김용균 씨, 그리고 지난달 평택항에선 또다시 23살 청년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고요. 또 한 명의 청년을 가족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숨진 선호 씨는 군에서 제대한 후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 평택항 신컨테이너 부두에서 1년가량 틈틈이 일했습니다. 이 부두는 총괄 관리를 하는 해수청이 항만 하역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 업체는 일용직 인력회사에 또다시 위탁을 줬습니다. 전형적인 재하청 구조였습니다. 숨진 선호 씨 아버지는 인력회사의 작업반장이었고요. 선호 씨도 이 인력회사를 통해서 일을 나갔습니다.
선호 씨가 맡은 건 동식물 검역일이었지만 일하다 숨진 곳은 컨테이너 날개 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컨테이너 쪽 일을 도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날개 근처에 나무 조각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반대쪽에 날개를 넘어뜨렸고요. 진동으로 선호 씨가 있었던 쪽에 날개가 쓰러지면서 선호 씨를 덮친 겁니다. 이 날개의 무게는 300kg이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선호 씨의 아버지는 사고가 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왜 이래 오늘 시키나? 자전거 타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 밑에 아들내미가 부러져 있는데 전부 다 불난 집에 구경하듯이 사람들이 띄엄띄엄 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세요. 막 실망했어요. 이번에도 현장에는 안전관리가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했는데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 해본 선호 씨에게는 따로 안전교육도 없었고 선호 씨는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완전히 나는 모르겠다, 못 봤다. 안전모도 없었고 네. 말 안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20대 비정규직 청년, 안전규정 미숙. 장소와 하는 일은 달랐지만 이 세 사람의 죽음은 닮은 지점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윗선에 보고하느라 구조를 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이런 사고를 막고 책임자를 엄벌하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내년부터 시행돼서 이선호 씨의 사례에는 적용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작업까지 다닌 겁니다. 알바라도 해라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내 자식을 그 사진을 면허나갖고 아들과 같이 아침밥을 먹고 같이 출근하던 일상이 너무나 기뻤던 아버지는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가슴을 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안전 책임자가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거라고 해명했고요. 작업 지시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측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이 빈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름째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선호 씨 부모님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GS25에 이어서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남성 혐오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BQ는 경위를 확인하고 과거 모든 제작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메뉴 소개입니다. 소시지와 떡으로 만든 메뉴 사진 옆에 남성 혐오 논란의 손가락 모양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BBQ는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서가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과거 모든 제작물을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의 남성 혐오 논란은 이달 초 편의점 GS25의 홍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경품행사 포스터 속 상징물이 남성을 비하하는 목적의 그림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GS25 조윤성 사장이 직접 나서 가맹점주와 고객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 사장은 유료 사이트에서 받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경위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PX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어 GS25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이런저런 선물 챙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마 의자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소비자원의 조사해 보니까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 구제 요청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마 의자가 몸에 맞지 않아 다른 모델로 교체해달라거나 반복된 고장에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구제해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던가 뭐 다른 사람이 쓰든가 하라는 거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의자가 방에서 그냥 어머니 한 번도 못 하시고 그냥 그대로 눌러 있는 거예요. 생물처럼 있는 거예요. 안마 의자가 쓰지를 못하고. 저는 환불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환불은 안 되고
리모컨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리모컨의 교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전 90건 정도였던 안마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150건을 넘었고 1분기 건수를 보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소음, 체형 부적합 같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3건 가운데 2건 수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구매했을 때보다 렌탈로 사용할 때 계약 해제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사용자 체형에 맞는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직접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렌탈로 사용할 경우 위약금과 운송비 등 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확인하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설명은 계약서에 써둘 것을 조언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또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입 후 청약철에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열린 소비자 포털이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이틀 연속 세계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만 4천여 명으로 어제 최고치보다 2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2,149만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고 하루 사망자 수도 3,915명으로 열흘째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경보로 오늘 예정됐던 프로야구 5경기 가운데 3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BO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열릴 예정이던 LG와 한화의 잠실, KT와 NC의 수원, SSG와 키움의 인천 경기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로 프로야구 정규 시즌 경기가 취소된 건 2018 시즌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주말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이른바 백승호 더비가 펼쳐집니다. 백승호 선수가 출전한 지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선두권 순위를 뒤흔들 빅매치이기도 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 백승호 선수가 K리그 전북에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 날선 질문이 나왔고 이번에 영입 과정에서 일으킨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제 후배들한테도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백승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30초 넘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후배들한테요. 백승호는 과거 수원에서 유학 지원비 3억 원을 받아놓고 전북에 입단한 이른바 뒤통수 먹튀 논란으로 단숨에 K리그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서슬푸른 걸개가 나부꼈고 양측은 14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피파에 공식 질의하겠다, 2달 넘게 진실공방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던 지난 4일 수원 삼성과 백승호는 이적 과정의 오해를 모두 털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의 마침표를 찍은 백승호는 이번 주 안방 수원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신인들의 무덤 전북에서 지난달 11일 데뷔전을 치렀고 모두 3경기에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도 발등에 불입니다. 절대 신 무대가 아니고 가기 위해서 저도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이제 감독님 눈에서 들어가는 거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질 것 같아요. 이번 백승호 더비는 개막 13경기 무패 선두지만 최근 3경기 무승부로 주춤한 전북에도 동시에 전북 맞대결에서 10경기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5위 수원에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NC의 박성민 선수가 역대 19번째로 1000타점을 넘어섰습니다.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박성민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뜨거웠습니다. 깔끔한 중전적 시타로 999번째 타점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5회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2루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며 가뿐하게 1000타점을 넘어섰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19번째입니다. 박성민은 마지막 타석에서도 130m짜리 아치를 그려 2타점을 더했습니다. 팀이 낸 7점 가운데 혼자서 무려 5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말 그대로 동무대였지만 박성민의 올 시즌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배트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빠른 공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삼진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진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야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부진의 원인을 찾고 또 찾은 박성민은 타격 동작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타격할 때 다리를 드는 동작, 이른바 레그킥을 투수에 따라 달리하면서 전성기를 되찾았습니다. 사이드암 투수 박종훈을 상대할 때는 짧게 다리를 들어 땅을 짚지만 무한 정통파 조영우의 공을 칠 땐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차올려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사실 뭐 투수마다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가려면 제가 몸으로 이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려면 어떤 그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달 2할 3푼대에 머물렀던 타율은 타격폼 변화 이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5월 들어서는 5할을 친 데다 장타율까지 올라가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7살, 물러날 때를 고민할 나이지만 능력이 닿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은퇴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퇴근길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평소의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침방울 차단 마스크로는 미세먼지 차단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황사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61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버이날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는 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